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을 주창하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결정이 어제 대법원에서 나왔죠. 특정 나이가 지나면 월급을 깎는 임금 피크제가 위법이라는 첫 판단이 나온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금요경제토론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의 고정 패널 오셨습니다. 김종석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노동개혁을 주창했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 중요한 판결 어제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임금 피크제 법에 위반된다. 고령자 고용법에 위반된다. 박원석 의원님, 네. 이 판결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우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핵심은 이제 고령자 고용법 4조의 4.1에 보면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등의 나이 차별을 두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당 그 케이스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55세부터 임금을 깎는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 강행 규정인 고령자 고용법의 그 4조의 4의 1을 위반했다라는 게 대법원 판결의 요지고요. 예. 근데 이제 임금 피크제 도입 취지 전체를 대법원 판결이 부정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의 취지는 인정하되 애초에 2015년도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때 정년 연장과 임금 삭감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차원에서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된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60세 이후에도 일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근데 그 기업들한테 많은 이제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하되 대신에 임금은 좀 깎는 이제 그런 조치를 상호 이제 노사 간에 취해라라고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되는데 이번 경우는 사실은 정년 연장형이 아니고 정년은 그대로 있고 정년을 유지하면서 55세가 넘어서니까 임금만 깎은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건 임금 피크제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이 정당성이나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대법원 결정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정책에 논란이 많긴 할 텐데 이번 연구원이잖아요. 국책연구원이죠. 네, 국책연구원. 조금 특수한 케이스입니까 이게? 그렇죠. 굉장히 좀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법 이전에 그냥 상식으로 봐도 이건 좀 불공정한 행위였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연구원들은 61세까지 보장이 돼 있는 사람들인데 61세까지 보장이 돼 있었는데 근데 정년 연장하고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되니까 연구원 경영진 측에서 그냥 그럼 55세부터 일은 똑같이 하고 월급만 깎겠다. 60세까지. 하는 일은 그대로인데.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도 이번 판결의 내용을 보면 행간을 보면 이렇게 임금 삭감을 하면 그거에 상응하는 만큼의 뭐가 보완책이 있으면 이게 균형이 되는데 이거는 일방적인 삭감이니까 일종의 징벌을 받은 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령자 고용법에 아주 바로 위반되는 위법 사항이 돼서 문제가 됐는데 방금 박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보면 임금 피크제의 그 정당성을 부여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입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몇 가지 조건을 나열하고 이거 충족되면 임금 피크제는 인정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그 특정 그 연구원 케이스는 오히려 그 임금 피크제 이전에 봐도 이거는 좀 불공정한 위법 행위라고 여겨집니다. 예. 그럼 그 합리적인 이유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찌됐든 대법원 결정이 이렇게 나오니까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임금이 깎인 직원들이 똑같이 계속 소송을 내지 않을까 이런 이제 보도들이 좀 나오던데 가능성이 있죠. 특히 이제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 이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은 위법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이제 그 김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업무량을 현저히 줄여줬다. 업무 부담을. 그러면 이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거기 때문에 그건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케이스처럼 업무는 똑같이 하고 그다음에 정년도 있는데 임금만 일방적으로 깎은 이런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임금 채권 소멸 시효가 3년입니다. 3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임금 피크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사측하고 좀 불편해지고 이럴까봐 이 소송을 미루게 되면 3년이 넘은 임금 채권은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소송을 하려면 사실은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실제 그 노동부 통계에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몇 개고
네. 정년 연장형 도입 그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몇 개인지 정확한 통계가 없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우리 지금 기업에서 얼마나 될까요? 300인 이상 사업장이 한 46% 정도 도입을 절반 했기 가까이. 때문에 상당히 도입이 많이 된 거죠. 예. 2015년도 최초 도입되는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도입이 됐는데 이게 민간에도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예. 대표적인 데가 이제 금융기관, 은행 같은 데에서 임금 피크제 도입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가 정년 연장형인지 어느 정도가 정년 유지형인지가 통계가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기업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아직 파악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정년을 연장해주면서 임금 피크제를 적용했으면 어제 대법원 결정, 대법원 판례에 따르지 적용을 안 받을 수 있다 그런 그렇죠. 얘기인가요? 불법이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이익의 균형이 되니까 네? 양측이 예. 노사 간의 이익의 균형이 왔는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요. 이 애당초 정년 연장을 할 때 임금 피크제도 같이 해야 된다는 당연한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정치권에서 이게 임금 피크제는 좀 불편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정년 연장은 달콤하고 예. 정치적으로 이득이 있으니까 60세로 그냥 의무화해버리고 이 임금 피크제는 그 표현도 아니에요. 법에 보면 예.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권고 규정으로 지나가는 바람에 당시 정년 연장 관련 법만 통과시키고 임금 피크제는 밀어버렸군요. 밀어버린 모호하게 권고사항으로 간 권고사항으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이 60세까지 정년 연장은 법으로 의무화되니까 예. 이제 근로자 측에서 이제 기득권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양보할 수가 없고 임금 피크제의 부담은 최소화하려는 예.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당시에는 일반 기업에서 55세가 되게 정년이었어요. 그렇죠. 지금으로 55세. 보면 참 말이 안 되지만 인구도 감소하고 저 고령화 시대에 당연히 정년이 늦춰져야 되는 건 맞는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대타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정년 연장은 의무화해버리고 임금 피크제는 권고사항이 돼버리니까 이게 이제 시행 과정에서 예. 기업들이 굉장히 부담을 안게 된 거고 특히 기업들이 업종 같은 업종 내에서도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임금 피크제가 방금 박 의원 말씀하신 대로 다양해요.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 이게 획일적으로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이게 분명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일부에서는 이제 많은 소송이 남발될 글쎄요. 거다. 우리가 혼란이 이 법에 우려된다 위반된 하지만 사례인지 아니냐 이렇게 정부에서 이걸 가급적 빨리 좀 지침을 내려서 여기까지는 용납이 되고 여기까지는 불법이다라고 뭐 좀 가이드라인을 줘야지 안 그러면 이거 지금 상당한 그 업계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대법원이 그 결정을 하면서 판결 내용 중에 그 다른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 임금 피크제가 도입된 다른 사업장들 경우에 그 임금 피크제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기준을 4가지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임금 피크제 도입의 정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아마 이제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야 이게 합리적 이유가 있다. 정년 연장을 위해서 하는 네네. 거에 해야만 할 것 같다. 그 기준이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이 현저하게 노동자한테 불이익하는 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몇 프로씩 깎을 거냐. 네, 세 번째가 실제 업무 부담이 줄어들거나 그런 적정한 조치를 취했느냐 임금 피크제 도입과 동시에. 예.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게 좀 저는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요. 예. 임금 피크제 도입을 통해서 감액된 재원을 제도 도입 목적에 맞게 썼느냐.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때 많은 기업들에서 신규 고용 여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다. 이제 이런 이유를 많이 들었는데 예. 실제 뭐 청년 고용이라든지 이런 신규 고용 여력을 늘리는데 이 절약한 재원을 사용했는지 이게 아마 굉장히 많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예. 이 기업들은 요 기준, 우리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4가지 대법원에서 얘기한 이 4가지 기준이 과연 정확하게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건지 또 법원이 어떻게 인정해 줄 건지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게 모호하기 때문에 이건 가이드라인 한 4개를 나열한 건데 이게 현장에서는 워낙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협약이 이게 이제 위법이 여부인지를 좀 더 주무부처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좀 지침으로 명확하게 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이거 업계에서 굉장히 위축이 되고요. 자칫하면 이 또 고참 직원들 어떻게 보면 명퇴를 촉진하고 고령자들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도입 당시에 취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그 비용을 절약하되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고용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네. 이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 되겠죠. 예. 노동부가 이 제도가 발표가 되니까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다 보니까
기업들은 많이 걱정하는데 노동부에서는 파장이 제한적일 것 같다. 아까 말씀하신 뭐 다 이런 사태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노동부는? 그 노동부는 대체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걸 도입을 했지만 앞서 그 대법원에서 예시했던 네 가지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본인들이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 대법원의 판결이 이 제도 도입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김 의원님께서 제도를 다시 어떻게 뜯어 고칠지에 대해서 노동부의 입장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 이제 그 판례상으로 나타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이긴 합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임금만 깎은 셈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장들이 많지 않을 거다 이런 판단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노동계에서는 이제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그 전부터도 좀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차제의 임금 피크제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또 경영계나 기업 쪽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이 임금 피크제와 관련된 갈등이나 논란이 더 커질 거고 기업 경영에 불안을 조성한다 이런 우려를 하는데 노동부 입장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게 이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기업들은 뭐 큰일 났다고 아주 뭐 어제 대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걱정을 하던데 노동부가 뭐 파장이 제한적이다,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노동계 아까 박원석이 말씀대로 좀 폐지하라 그러잖아요. 네. 경영계는 어떻게 주장을 합니까? 이런 결정인데 노동계가 야 이거 폐지하라 그러면. 그러면 다시 이제 정년 연장과 함께 들어온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정년 연장의 실질적인 효과가 상실될 우려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임금 피크제를 정년 연장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우리나라 임금 체계가 호봉 제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참일수록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정년을 55세가 관행인데 60세로 법으로 강제화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5호봉이 더 올라가잖아요, 고참들이.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기업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거는 임금을 낮추되 고용 정년 연장에 그 고용 안정을 줘라.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노사 합의고 사회적 합의인데 아니 노조 측에서 그럼 임금 피크제 안 한다 그러면 정년 연장 원위치로 가겠다는 게 경영계 입장일 수밖에 없죠. 법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60세.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이 애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가 상실이 되면 사실 고참 직원들의 퇴직 압박 내지 명예퇴직의 촉진이랄까 또는 고용 불안정이 다시 간신히 60세까지로 올려놨는데 실제 관행은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그 고령자들의 고참들의 고용 불안이 야기될 수가 있다. 저는 이게 이제 제도 도입 취지를 부정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노동부의 입장에 공감을 하는데 노동부 입장에.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이 임금 피크제 도입이 대부분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취업 규칙을 통해 가지고 이게 도입이 돼 있거든요. 그 실태 조사는 노동부가 좀 샘플링을 해서라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우려하셨던 대로 상당히 많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또 이제 노사관계 여러 가지 불안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 전이라도 노동부가 좀 표본 실태 조사 같은 걸 통해서 임금 피크제가 어떤 유형으로 도입돼 있고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또 필요하다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을 권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치는 취할 필요가 있겠다. 네. 김종석 의원님은 이게 이제 만약에 그대로 간다, 현재 이번 판결 때문에 그대로 가면 전체 어떤 급여를 깎지 못하면 노동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걱정을 기업들이 할 것 같다 그런 얘기네요. 노동 생산성보다는 이제 고용 비용이 늘어나겠죠. 고용 비용이. 그러니까 이제 그 고참 직원들은 호봉제에 의해서 연봉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년 연장과 함께 호봉이 올라가는 효과를 어떻게든지 상쇄를 해야 고용 안정과 비용 그 절감이 양립이 되는데 저는 그 청년 실업하고도 연계가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정년이 연장이 되면 당연히 신규 젊은 사람 채용이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임금 피크제를 이제 도입을 해서 청년 실업을 막자고 하는데 한노총에서는 뭐 지난 5년 동안 자료를 보면 청년 일자리는 별로 안 늘었다 그러는데 임금 피크제를 했는데 청년 연장 효과가 그래서 임금 피크제가 그 기대 효과를 안 냈다고 하는데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그게 2017년 시행 이후에 한국 경기가 침체로 들어갔고 문재인 정부 취임 후에 그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고 또 정규직 전환하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기업들이 고용을 회피하는 현상이 생겼잖아요. 고용 경직성 때문에.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는 많이 제약됐다. 지난 5년 동안
그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이라는 게 결국 일자리 가진 사람 보호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까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 데는 굉장히 소홀한 측면이 있고 예. 그것이 임금 피크제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많이 사라지게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지금 이러니까 기업들은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아까 호봉제 네. 나이가 들어서 연공 서열식으로 올라가는 좀 단순하게 급여가 올라가는 이걸 좀 바꿔야 된다. 뭐 직무에 따라서 급여를 좀 달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아주 오래된 이슈죠. 예. 임금체계 개편 문제는. 근데 이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개별 기업들에서는 연공급이 아닌 뭐 연봉제나 다른 형태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여전히 이제 우리 주력 산업인 제조업 같은 경우에 대부분 연공급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주된 임금 체계이다 보니까 이 지금 임금 피크제 문제도 결국에는 연공급 이 임금 체계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는 좀 임금 체계를 선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과 맞닿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역할급이라 그래서 우리 직무급과 같은 그런 임금 체계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급여를 달리. 고령이 되면 예. 이 정년을 연장해 주되 그 당시 그때의 업무는 기존의 업무가 아닌 역할이 달라진 만큼 이제 업무 로드를 현저하게 줄여주고 대신에 삭감된 임금을 받는 이런 게 보편화되어 있는데 우리도 좀 임금 체계 개편 차원에서 이게 지금 임금 피크제만 제한된 범위에서 논의할 게 아니고 좀 큰 틀의 논의가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직무급을 박근혜 정부 때 공공기관에서 하다가 이게 지금 그렇죠. 거꾸로 간 거 아니에요? 거꾸로 갔죠. 그거를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원위치로 했는데 사실은 이게 선진화하는 임금 체계를 선진화하는 건 필요한데요. 그거에 전제가 되는 게 이제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 분야에서는 그게 됩니다. 몇 개를 만들었고 몇 시간에 만들었느냐가 되는데 이게 화이트 칼라 뭐 은행이라든지 서비스업에 오면은 이게 성과 평가가 굉장히 주관적이 되고 자의적이 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불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과 평가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직무급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특히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이게 쉽지 않다. 그런 문제가 있죠. 네, 이 임금 피크제가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지금 적용이 제가 이제 되고 앞서 있을까요? 일본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제 일찍이 거기는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가 좀 더 먼저 왔잖아요. 근데 그런 조치들을 취했고 그게 지금 제도가 정착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나이가 되면은 역할을 바꾸고 업무를 줄이는 대신에 줄어든 임금을 받는.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도 제도 도입 초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2015년부터 도입된 거니까 여러 가지 과제들이 좀 남아 있죠. 임금 피크제라는 게 이게 호봉제를 바꾸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고참되면 올라간다. 나이에 따라서 월급을 더 우리한테 익숙하지만 그렇죠. 사실 서양에 가보면 미국이나 유럽 가보면 이건 굉장히 생소한 제도예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성과에 의해서 직무급에 의해서 컨트랙트 계약으로 임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연봉제 매년 연봉이죠. 연봉 계약을 하기 임금을 때문에 정하는? 이 임금 피크제라는 게 그 자체가 제도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참이 됐는데도 여전히 생산성이 높은 직원은 많이 받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스스로 알아서 근로 강도를 낮추는 대신에 연봉 줄이고 이게 이미 유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좀 멀었죠. 그렇게 하려면. 이게 바로 이제 연봉을 결정할 때 과연 이게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되느냐에 대한 어떤 사회적 신뢰가 없는 거죠. 그 대표적인 연공급 임금 체계를 갖고 있던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어떻게 정착됐는지를 조금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 연봉제가 정착이 된다면 이런 임금 피크제 논란, 대법원 결정 이런 게 아무 필요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봉제가 잘 정착이 되면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 개혁, 윤석열 정부가 주창한 어떤 노동 개혁 안에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직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글쎄요, 제가 아는 한 그 안에 과제는 명시적으로는 없는데 지금 현 정부의 그 노동 정책에 관여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필요성은 굉장히 그 공감대가 있죠. 사실은 뭐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그 임금 체계를 지금 이 생산성과 무관하게 그저 나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많이 주는 게 공정하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성과 평가를 해서 그걸 연봉과 연계하느냐 이 관행이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외국인 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예. 또는 화이트 칼라 이쪽 전문 직종에서는 이미 연봉제가 상당히 일반화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네. 지금 문제는 이제 블루 칼라 제조업 분야에서의 연봉을 어떻게 정할 거냐는 것은 앞으로도 좀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고 봅니다. 예,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작 노조가 수용을 해야 될 텐데 현재 우리 노사관행 볼 때 과연 이런 직무급이라든지 연봉제 활성화 쪽으로 제도 변경을 한다고 할 경우에 노조에서 적극적이지 않죠. 네. 그러나 이제 노동조합에서도 이대로 가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래서 과거부터 이 임금체계 개편 문제에 대해서 노동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토론과 연구가 있었는데 예. 아직 이제 노사관에 이게 좀 접점이 생겨서 실제 제도를 변경하는 그런 단계로까지 나아가고 있지 못한데요. 예. 말씀하셨듯이 이미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유형의 임금 체계가 도입이 돼 있고 연봉제 같은. 네. 근데 이제 우리 산업의 주력 분야인 이 제조업 그리고 특히 이제 그쪽에 노동조합들이 굉장히 힘이 있는 노동조합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여전히 연공급 체계가 완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전체적으로 임금 체계의 변화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논의가 무르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대법원의 파장, 이 결정의 파장이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노동 이슈 하나만 저희가 더 다루고 싶은데요. 주 52시간제. 자,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과 함께 참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이정식 노동부 장관, 주 52시간제는 노사의 선택을 중시해야 한다. 이 발언의 의미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노사의 선택을 중시해야 된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쪽 그 전문가들이나 이제 기업 쪽에서는 지금 그 제도화된 주 52시간제가 너무 획일적이다. 이게 업종마다 기업마다 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똑같이 52시간으로 상한선을 두느냐. 그래서 이제 좀 다양화하고 유연화해야 된다. 아마 그런 정도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예. 이번 기회에 새 정부 들어온 김에 공론화가 됐으니까 예. 이것도 역시 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면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장사 잘 되고 겨울에 한가한 직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름철에는 좀 바빠도 되고 겨울철에 한가해도 되는데 지금은 무조건 연중 52시간이란 말이죠. 그걸 이제 3개월까지 이제 유연을 봐줬는데 주 52시간 평균인데 3개월까지는 까지는 지금 돼 있어요. 봐주는데 근데 3개월. 그걸 6개월로 늦추는 것조차도 못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업의 경영 사이클이라는 게 1년 단위 아니겠어요?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겪어봐야 그 기업의 매출이나 손익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경직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 제기가 아마 지금 그 정부 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은 6개월로 확대가 됐고요. 네. 원래 3개월까지 제한이 돼 있었는데 탄력 근로제. 그러니까 예. 주 52시간이 평균으로 하되 때로는 어떤 한 주에는 특정한 늘어나고 주에 좁아더라도 있어서는 6개월 52시간을 전체로는 넘어서서. 넘기면 안 된다. 네. 6개월로 네. 결정이 됐습니까? 네, 6개월로 확대가 됐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선택 근로제라 그래서 탄력 근로제는 사용자가 근로 시간을 지정하는 거고 선택 근로제는 노동자가 지정하는 거거든요. 선택 근데 이제 근로제. 선택 근로제 그 단위 기간이 1개월로 돼 있는데 이걸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한 1년 정도로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주장까지를 감안해서 예. 이 제도를 크게 손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도 내의 유연성을 좀 확보하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이 주 52시간, 그러니까 이제 연장 근로 시간을 12시간까지만 허용하는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때문에 이런저런 뭐 이 제도 시행에 대한 그 문제 지적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도가 좀 정착이 돼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 제도를 또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아까 이제 이정식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도 내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탄력 근로제 기간이나 요거는 그대로 둔 채 6개월로. 그렇죠. 예.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선택 근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그 근로 시간을 지정할 수 있는데 그 단위 기간이 1개월로 돼 있거든요. 선택적 근로 시간 제도는 1개월이다. 네,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요걸 이렇게 늘리자. 확대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일을 많이 하고 싶은 그 주에는 일을 많이 하고 대신에 다른 주에는 좀 일을 줄여서 주 52시간을 연평균 맞추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정한 업종, IT 업종이라든지 이게 발주량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업종들에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유연성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어떤 그 제도 내의 유연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읽었습니다. 예,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 탄력 근로제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이 맞는 것 같아요. 기업이라는 게 지금 6개월인데 그럼요. 계절적 요인이 있는 기업도 많은데 예. 어떻게 6개월 단위로 그렇게 그 근로 시간을 그 최저 상한선을 정하는 것도 상당히 경직적이고요. 사실은 이 52시간제는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것이 노동계에 이렇게 정착 그 주장하는 이유는 조립 라인에서 육체 노동을 하는 과거의 그런 블루칼라 근로자들이 노동 착취를 당한다는 것을 막기 위한 그리고 이제 뭐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워라밸이라든가 또 이런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까지 고려해서 주장을 하는 건데 지금 전문직이나 이 성과로 평가받는 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교수나 연구원이나 네. 뭐 기자도 그 중에 한 사람들일 텐데 그걸 어떻게 52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딱 정할 수가 있습니까? 저만 해도 교수 출신인데 집에 가서 참고 자료 꿀쩍꿀쩍 할 수도 있어요. 퇴근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신 노동자나 또는 성과 평가로 보상을 받는 사람들한테 주 52시간을 강요하는 거는 그건 전 정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요번에 왜 저 반도체 전쟁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어서 좀 반도체 그 규제를 풀어주자고 그랬는데 업계에서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이 반도체 특별법에 52시간 규정을 완화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대만에서 막 반도체 산업 지금 막 첨단 산업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이런 거에 묶여 있단 말이죠. 벤처 기업이나 이런 정신 노동하는 소위 하이칼라 그 벤처 업계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 근로 시간의 문제는 고용의 문제하고 저는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반도체 산업처럼 지금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뭔가 이게 이제 52시간으로 노동 시간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쨌든 이 생산성의 저하나 이런 문제는 사람을 더 고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을 더. 근데 사람을 더 고용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서 근로 시간을 늘리려면 지금 OECD 산재 사망률 1위예요, 대한민국이. 사실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데 OECD 국가 중에 산재 사망률 1위라는 건 굉장히 부끄러운 우리 노동의 그 어두운 그림자거든요. 그런 어떤 문제 의식에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된 거여서 저는 주당 근로 시간을 연간 평균 52시간으로 맞추는 이 제도를 유지하면서 탄력 근로제나 선택 근로제를 통해서 제도 내 유연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걱정되는 우리 산업 경쟁력의 문제는 결국엔 고용을 늘려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게 고용을 늘리지 않으면서 더 이상 이렇게 쥐어짜듯이 일을 많이 시키는 방식으로 그런 어떤 그 개발도사국형 그런 노동 모델로는 더 이상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과잉 근로의 문제. 지금 우리 김종석 의원님은 이 탄력 근로제 적용 기간, 유예 기간 주당 50시간 평균을 6개월 정도까지는 좀 유연하게 하자는 게 1년 정도 늘려야 된다는 게 지금 기업들의 요구잖아요. 6개월도 굉장히 경직적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 정부에서 그거를 추진할 의지가 강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노조의 반대. 이번에 새로 취임한 노동부 장관이 이정식 장관. 이정식 장관이 노총 출신이잖아요. 한노총. 한노총 출신이고 뭐 듣기에 언론에 의하면 상당히 유연하고 합리적이고 노조와의 대화가 되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왜 대통령은 항상 인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상당히 유연하게 가지 않을까. 노조와의 어떤 그 타협을 찾아가면서 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한노총 출신 장관인데 노동개혁을 이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노조의 등에 업고 되신 분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노조하고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성 장관이 와서 밀어붙이는 경우와는 달리 이분은 대화를 하고 이제 타협을 하고 소통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그런 만큼 이제 노동계도 좀 타협적이고 국가의 미래, 일자리 창출에 좀 그 같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걱정되는 면이 있어요. 대선 기간 동안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IT 업계 노동자들하고 간담회하면서
아니 원하면 주에 120시간도 일하게 해줘야지 그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람 작자는 거냐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 120시간은 그게 이제 노예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게 대통령의 철학이 아니길 바랍니다. 아니, 철학이 아니라 그냥 튀어나온 말씀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12시간 얘기 아니었겠어요. 네. 이 탄력 근로제 확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는 해석을 물론이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일하고 돈 더 벌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건데 많습니다. 왜 국가가 52시간 딱 잘라가지고 네. 특히 이런 분들이 어디 많냐면요. 네. 저임금 영세 사업자 그 소상공인들 쪽에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52시간으로 막아놓으면 오히려 이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나 고용 감소 특히 그 영세 사업자들의 휴폐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네. 유연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탄력 근로제 노동시간 52시간 문제 또 임금 피크제 지금 위법까지 그 결과 파장을 어떻게 이어갈지 간단치 않겠습니다. 네, 금요경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종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